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자봐라. 우리가 입고 있는 것들, 옷 같은 것도 다 화학 제품이야.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다 화학 제품이야.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보자. 첫 번째, 화학과 인류 문명의 복자. 자, 화학이 발달하면서 인류 문명도 발전했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니까 화학도 발전하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화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봐봐. 여기 보면, 자,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구조,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일상생활에는 필요한 다양한 물질은 화학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러면, 자, 화학이 시작된 게 언제였을까? 불의 발견이야. 원시 시대 때 번개가 쳤어, 나무에.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원시인들이 불을 얻은 거야. 불을 얻음으로써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고, 동물을 쫓을 수 있고, 유해한 동물을 쫓을 수 있고, 그 다음 음식물을 익혀먹어. 그러니까 더 맛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토기를 만들 수 있었어. 그릇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철의 재련. 제일 먼저는 구리를 재련했고, 그 다음에는 철을 재련하면서 농기구가 발전한 거야. 그러면서 화학도 발전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머릿수가,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뭐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먹을 게 부족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걸 갖다가 우리가 식생활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 식량? 자, 암모니아가 합성한 거야. 암모니아 합성한 거야. 자, 식량 문제가 대두됐다는 거야. 자, 봐라. 첫 번째,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전 세계 식량 부족 문제가 커졌으며, 식물의 퇴비나 동물의 변뇨와 같은 천연비료에 의존하던 농업이 한계에 부딪혔다. 옆에 봐라. 식물 생장에 필요한 질소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3대 성분이다. 질소, 칼륨, 인이 하나다. 근데 질소는 알아? 공기 중에 얼마나 많으냐면 78%나 있어. 산소의 20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지. 그럼 질소 그대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78% 나가. 즉 얘는 굉장히 반응성이 낮아가지고 식물이나 동물에게 직접 고정이 안 돼. 고정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직접 고정은 안 되고 간접적인 고정 방법이 필요하다. 응? 그래갖고 첫 번째, 공중반경, 번개가 심해. 고온 고압의 상태를 만들어줘요, 얘가. 그러면 질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이산화질소가 돼. 그래갖고 질산이온 형태로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돼. 두 번째, 식물의 뿌리에는 질소 고정 세균이 있어. 뿌리옥 세균이 있고, 뿌리에 홍처럼 난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놈이 있고, 아조토박터라는 놈이 있어. 그러면 얘들이 암모늄 형태로 만들어줘. 그러면 식물의 뿌리에서 이걸 흡수해. 그래서 식물이 단백질 합성을 해. 그러면 동물이 이걸 처먹고 동물에게도 질소가 공급되는 거야. 근데 이 양이 너무 적어. 천연비료라든지 식물의 퇴비나 동물의 분뇨 같은 천연비료에 의존하는 게 한계가 있어. 질소로 공급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하버하고 보슈가 뭘 했어? 이제 이 사람들이 질소하고 수소를 섞었어. 그래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었어. 근데 세연아 봐봐. 섞어준다고 이게 암모니아가 되는 게 아니야. 조건이 필요해. 이 사람들이 막 100번, 1000번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조건을 찾은 거야. 뭐? 자, 근데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수는 물리 반응이건 화학 반응이건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수는 안 변해. 그러면 원자의 종류나 수를 맞춰줘야 돼. 여기 질소 2개 있지. 여기 1개 있지. 2를 써. 그러면 2, 3은 6이니까 여기는 3개가 있어요. 근데 뭐 300에서 400이야. 400도 있어. 그리고 백금 촉매까지 사용하니까 이 최적의 조건을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뭘 찾았어? 암모니아를 합성했단 말이야. 암모니아에다가 질산화성분 질산암모늄, 그리고 황산성분 황산암모늄, 이것들이 질소 비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특히나 질산암모늄은 화약의 성분이야. 비료 공장 옆에는 뭐가 있다? 화약 공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 암모니아를 합성했다. 20세기 초 독일의 과학자 하버가 공기 중에 기체를 수소 기체와 반응시켜 질소 비료에 올려인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함으로써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질소 비료가 대량 생산됐어.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저렴한 질소 비료가 공급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증대된 거야. 그래서 식량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화학의 발달로 농업용 필름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딸기는 옛날에는 여름에만 먹었는데 요새는 겨울에도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또 작물 보호제 등이 개발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증대에 기여했다. 그 다음 이제 의약품 개발이 있어. 이것도 다 화학이야. 이 의약품도 다 화합물이야. 화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봐봐, 의료 문제가 발생했어. 과거에는 천연 의약품밖에 없었단 말이야. 과거의 의약품은 천연 물질에서 한정되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병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의약품을 넣을 때 뭘 넣어? 아스피린하고 페니실린을 많이 넣는 거야. 아스피린은 뭔 의미야? 지금까지는 천연 의약품이었어.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아스피린이야. 옆에 보면, 보충자를 보면 옛날에는 버드나무 껍질에 서 뭘 찾아내면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이 살리실산은 수천 년부터 진통제로 사용했어. 근데 부작용이 많아. 떫은 맛이 나고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었어. 근데 호프만이 이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트산을 첨가했어. 그래서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들었어. 근데 얘는 해열 진통제로 쓰이는데, 그래서 그나마 부작용을 많이 해결했지만 위장장애를 일으키긴 일으켜.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걸 해열 진통제를 안 써. 뭘 쓰니? 너 아스피린 안 먹잖아 요새. 뭐 먹니? 타이레놀을 먹어. 해열 진통제로. 왜 타이레놀을 먹냐면 타이레놀은 아스피린의 문제점을 해결한 거야. 위장장애가 아예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해열 진통제가 아스피린에서 타이레놀로 바뀐 거야 지금은. 아스피린은 일명 아세틸 살리실산이다. 밑줄거의 최초의 합성의약품이야. 그래가지고 독일의 화학자인 호프만이 아세틸 살리실산 합성하고 상품명인 아스피린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해열 진통제로 사용된다. 그리고 페니실린은 또 얘도 최초의 항생제. 이제 세균을 죽인단 말이야. 세균을 죽인다. 그러니까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는 페니실린이 개발이 안 됐대. 갖고 전쟁이 났는데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과다출혈로 죽은 사람도 많은데 세균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도 많대. 만만치 않게.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세균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 왜? 페니실린이 개발됐어.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세균을 죽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세균을 죽이냐? 세균의 세포벽을 녹여. 세포벽은 세균하고 식물에만 있어. 그럼 우리 동물, 사람에게 입어였지. 이 항생제를. 우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번성하지 않는 걸 발견하고 푸른 곰팡이에는 세균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구나. 그래갖고 페니실린을 추출해갖고 만든 거야. 페니실린은 밑줄 그어야지. 최초의 항생제다. 페니실린은 분자 구조를 변형하여 성능을 개량한 항생제로 대량 생산되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페니실린도 아스피린도 봐봐 옆에 탄소, 수소, 산소로 된 탄소화물이야. 화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최초의 합성의약품인 거야. 그리고 보자.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됐다. 화학 발달로 바이러스성 질병에 의한 백신과 치료제, 항암제, 희귀성,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면서 인류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 그러니까 의약품은 제일 중요한 게 화학식이야. 이 화학식을 모르면 그걸 만들 수가 없어. 화학제품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합성 섬유가 개발됐어. 합성 섬유 보기 전에 이걸 보자. 자, 고분자 물질이 있어. 고분자 물질은 분자량이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잘 봐. 분자량이 10,000 이상이야. 그러면 저 분자 물질을 합쳐가지고 동화와 같이 합쳐가지고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반응이냐? 단위체가 있어. 저 분자 물질이 있어. 저 분자 물질이 N개가 있어.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분자량을 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자량이 적어. 근데 중합 반응이야. 화학적으로. 중복되게 합해지는 반응이야. 그러면 얘들이 팔 벌려서 연결이 돼. 중합체가 돼.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N개가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니까 한 물체가 되니까 고분자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근데 이때 고분자 물질에 뭐가 있냐? 합성 고분자가 있고 천연 고분자가 있어. 합성 고분자는 3개예요. 첫 번째가 합성 고분, 합성 수지라고 해요. 이게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원유에 분리했을 때 나프타 휘발유를 원료로 만들어. 그 다음 합성 섬유. 좀 이따 배울 건데 거기에는 합성 섬유에는 유명한 게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가 있어. 그리고 합성 고무도 있어. 그 다음 천연 고분자에는 뭐 있어? 녹말, 탄수화물, 녹말, 단백질, 지질 같은 게 있지. 천연 섬유, 면마가 있어. 그리고 천연 고무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합성 섬유 개발 봐봐. 네 번째 합성 섬유 개발 봐봐.
개발 보면 합성섬유 개발은 자 옛날에는 천연섬유를 이용했다. 천연섬유는 뭐가 있냐? 과거에 면, 마, 실크, 비단 같은 천연섬유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어. 이 장점도 있어. 천연섬유는 촉감이나 흡수성은 좋지만 쉽게 닳아져. 그래갖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 야, 옛날에 이 배틀에서 옷감을 짰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 올씩 했단 말이야. 그러면 1m를 만드는데 며칠이 걸린대. 그러다 보니까 옷감이 굉장히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갖고 너무 비쌌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화폐가 없으니까 화폐 대용으로 옷감이 사용됐어. 그리고 이게 또 쉽게 닳아져. 그러니까 거의 노비 같은 애들은 거의 겨울에도 삼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싼 걸로 면마로 만든 걸로 한 몇 년을 버텼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로 섬유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천연섬유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어. 그러다 보니까 합성섬유가 개발됐다. 20세기 초 화학반응을 통해 합성섬유가 개발되었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올려하여 만든 가늘고 긴 실 모양의 물질이야. 근데 얘는 합성섬유는 질기고 잘 구겨지지 않아. 대량 생산이 가능해. 그러면서 합성섬유가 천연섬유를 대체하면서 널리 쓰이게 되고 인류의 의생활이 크게 개선되었다. 인류가 편해졌어. 갖고 합성섬유에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가 있어. 나일론은 개발되자마자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 이렇게 신축성도 좋고 왜 이렇게 질기냐? 라고 나일론으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뭐야? 스타킹이야. 근데 나일론에 점점 쓰다 보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야, 흡수성이 안 좋아. 그리고 불에 잘 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옷 중에 나일론 100%로 만들지. 양말을 만들었어. 나일론 100%로? 그러면 장화가 돼버리는 거야. 무좀 생겨버리고 이거 통풍이 안 돼. 그러니까 요새 옷은 나일론이 한 10%, 20%가 보이지 다른 옷감하고 같이 섞는단 말이야. 이해됐어? 엄마 봐라.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의학 섬유로서 미국의 화학자 캐다로스가 개발했고 매우 질기고 신축성이 좋고 튼튼하다. 그래갖고 의류, 텐트, 낚싯줄, 밧줄, 칫솔 등에 이용된다. 그리고 폴리에스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야. 그래갖고 색이 잘 변하지 않아 세탁이 쉽고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의류 소재가 폴리에스터야. 그리고 요새는 이제 기술이 더 발달돼갖고 기능성 섬유가 개발됐다. 화학의 발달로 방수가 되면서 땀을 배출해주는 고어텍스,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섬유, 외부 환경의 변해도 체온을 유지해주는 섬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섬유가 개발되었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5번째, 금속의 재료. 봐봐. 금속들은 반응성이 커. 공기 중에 있는 물과 산소가 반응하고 산화물을 만들어준대요. 순수한 금속이 못해. 야,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금속의 반응성 배웠지? 뭐냐면 이거 배웠지? 카타나마 알아 천리 주나 수구 수은 백금. 이거 배운 거 같아? 금속은 반응성이 커. 갖고 아까 지금 뭐랬어요? 공기 중에 있는 물과 산소가 반응하고
순수한 금속을 못 입고 산화물 형태로 준비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 세연아. 그래가지고 전자를 잃고 양형이 되는 거야. 즉 산화되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낮아. 그러니까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소는 왜 가로를 쳐놨을까? 수소만 비금속이야. 그래갖고 기준이야, 기준. 반응성이 큰 놈, 작은 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반응성이 낮아갖고 순수한 금속으로 있는 얘 금이나 은으로 덕음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얘가 산화되니까 그 안에 있는 금속을 보호할 수 있잖아. 그래갖고 금도금, 은도금을 해가지고 금, 은이 먼저 사용됐어.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청동기가 먼저 오는 거야. 그리고 철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순수한 금속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철기 시대가 온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라. 그러면 이 철은 봐봐. 철은 공기 중에서 무슨 형태로 존재해? 산화물인 적철석인 Fe2O3 산화철로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금속들은 전부 다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용광로에 녹여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금속을 얻어. 근데 비금속들은 재련의 과정이 필요 없어. 그대로 갖다 씁니다. 금속만 하는 거야. 여기다가 뭘 낸다? 제가 코크스를 넣어. 코크스였고 탄산칼슘, 석회석을 넣어.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세연아,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완전 연소는 뭐냐? 산소 공급이 충분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야. 근데 불완전 연소는 뭐냐?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니까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야. 너는 연탄불을 모르지? 연탄불을 봤어? 못 봤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제 집에서 연탄불을 썼어. 난방으로. 연탄이 구멍이 있는 거지. 여기 동그란 거에서 온. 근데 여기서 얘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생긴단 말이야.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냐면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화재가 나지. 갖고 불타 죽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 뭘로 죽냐? 질식사로 죽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거야. 일산화탄소는 뭐냐면 이 새끼는 우리가 흡입하지. 그러면 내려가. 내려가는 혈액에 녹아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지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으니까 내로 공급되는 산소를 뺏어먹어. 그럼 우리 뇌한테 산소 공급이 안 되지. 이게 연탄가스 같은 걸 조금만 마시면 뇌세포가 많이 파괴돼가지고 바보가 돼. 그리고 많이 마시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캠핑 가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거야. 선생님도 한때 캠핑 좋아했다? 난로를 사고 캠핑에다가 한 600만 원, 700만 원 투자했어. 그래갖고 근데 선생님이 적게 쓴 거야. 적게 쓴 거야. 진짜 캠핑 옛날에 그 코로나 시대 때 캠핑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억 단위로 쓰는 사람들 있어. 캠핑 카부터 해갖고 거기에 있는 난로도 있잖아. 장작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잖아. 코롱에서 살지. 난로가 장작되는 난로가 몇백만 원이야. 그런 것도 있어. 선생님 무조건 나는 중간치만 썼어. 그래갖고 근데 유독 그래도 일산화탄소 검출기는 제일 비싼 걸로 샀어. 중국제는 한 7, 8천 원 했다? 근데 국산 중에 좋은 거는 5, 6만 원 하는 거야. 내 생명하고 관련되잖아. 그래서 그걸 산 거야. 그래갖고 실험도 해봤어. 담배 피고 풍자리에다가 담배 연기하고 일산화탄소 검출기였더니 한 2초 만에 삐비빅 소리 나는 거야. 이거는 작동이 잘 되네. 그런 거야.
금방 여기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그러면서 일산화탄소가 생겨. 그러고 나서 이제 Fe2O3를 갖다가 이제 일산화탄소 공부받지. 그러면 여기서 산소 3개를 떼어내야 돼.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몇 개가 필요할까? 3개가 필요하겠지. 그러면서 이 Fe가 되고 3CO2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순수한 금속을 얻었어. 근데 이것들이 산화합원이지. 얘는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고, 얘는 분명히 환원일 거야. 근데 산소로는 어렵지. 그리고 얘는 산소를 잃어가지고 환원됐어. 얘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산화되지. 그러면 남의 산소를 빼앗아 남을 환원시켜. 자기 자신이 산화되는 놈은 환원제라고 해요. 자기 자신이 환원되는 놈은 남을 산화시켜. 산화제라고 해요. 콜쿠스는 여기서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제 역할을 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왜 석회석을 넣어줬어요? 그럼 여기에 철광석에 이산화규소라는 불순물이 있어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한 철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금속의 절은 화학이 발달하면서 금속의 절은 또 시작된 거야. 그 철의 절은 철은 철광석을 재련하여 생산한다. 철광석을 코쿠스와 함께 용광로에 더 높은 온도에 넣고 가열하여 얻는다. 18세기 이후에 철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크게 발달했다. 그러면 철도, 대량, 교양, 선박 등을 만들고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늦게 사용된 금속이 알루미늄이야, 주로. 왜냐면 알루미늄은 과거에 알루미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알루미늄 가격이 비쌌어. 근데 1886년 홀과 에로가 전기 분해법을 이용하여 산화 알루미늄을 환원시켜 알루미늄 얻는 기술을 개발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싸진 거야. 그러면서 다양한 알루미늄 제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옆에 봐봐. 세연이는 만화 좋아해? 만화 안 보지?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도 원피스 같은 걸 봤어. 선생님 때는 그게 유행 안 했는데 원피스나 강철의 연금술사가 있어. 거기서는 연금술사가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데 연금술사는 원래 봐라. 중세 유럽에서 행해진 연금술은 굉장히 황당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야. 봐. 구리, 주석, 납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랬어? 금, 은을 만들려고 했어. 이 새끼들은 돈 벌려고 이 짓거리를 한 거야. 근데 지구들이 조물주도 아니고, 근데 원소를 종류를 받고 못 받고. 근데 현대 화학의 관점을 볼 때 연금술은 술은 불가능한 시도였지만 연금술도 의인이 있어. 왜? 연금술사의 실험을 통해서 얘들이 여러 개를 돈 벌려고 실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험으로 새로운 물질과 화학 반응이 발견되고 다양한 실험 기술과 도구가 개발되면서 화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어. 그리고 전기기관의 발전, 석탄의 연소 반응을 이용하여 연소 반응도 화학 반응이지. 그리고 물을 끓이면 실린더 안은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수증기가 가득 찬 실린더 안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기관이 움직였다. 1769년 와트는 많은 석탄이 필요했던 기존의 전기기관을 계산하여 섬유 생산을 기계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철강산업,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기기관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질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보크사이트,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보크사이트가 생산이 돼야 안 돼? 안 돼. 전량 수입이다. 우리나라는. 보크사이트가 와 알루미늄이다. 보크사이트는
수산화 알루미늄을 주dom으로 하는 광물이다.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를 가공하여 얻는데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이 산소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알루미늄을 분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뭐의 개발?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개발. 플라스틱은 뭐라 했어? 다른 말로는 합성수지라겠다. 합성수지야. 플라스틱 요새 안 쓰인 곳이 없지도. 봐봐. 모든 전자제품에 플라스틱 들어가. 플라스틱은 화석연료에서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 특히나 휘발유에서 원료를 만든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양한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어서 생활용품이라든지 가전제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건축 재료의 개발이 있어. 건축 재료의 개발이 있어. 건축 재료는 과거에 돌, 나무 등과 같은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축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건축이 어려웠다. 크게 못 지어. 근데 야 봐라, 피라미드도 얼마나 걸린 줄 아냐? 몇십 년이 걸린 거야. 뭐 대규모 사람들 있잖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만든 거야. 그 정도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엄청난 인원수하고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 거야. 현재는 화학 발달로 다양한 건축 재료가 개발되면서 주택, 건물, 도로 등의 대규모 건설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보면 건축 재료의 개발에서 강철은 철을 주성으로 하여 탄소의 함량으로 조절하여 만든다. 철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뭐가 있냐면 주철, 강철, 연철이 있어. 주철이 뭐냐면 무쇠야. 우리 소뚜껑 삼겹살 있지? 그게 무쇠솥이야. 그거는 단단해. 탄소 함량이 강철보다 많아. 근데 단단해. 근데 단점이 있어. 잘 깨져. 강철은 탄소 함량이 주철보다 좀 적어. 근데 얘는 안 깨져. 옛날에 너는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만화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만화야. 마징가 제트가 있었다. 그거는 일본 만화야. 근데 우리 때 선생님 때 8, 90년대 이제 선생님이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맨날 애들이 싸워. 로버트 태권브이하고 마징가 제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근데 그때는 애들하고 싸우기만 싸웠는데 요새는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 그 마징가 제트 만화 그 주제가에 보면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나오거든. 무쇠팔, 주철로 만든 거야. 근데 태권브이는 강철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태권브이가 날라치기 한 방이면 얘는 깨져버리는 거야. 무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철은 더 탄소 함량이 적어. 갖고 부드러워. 그리고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시멘트는 산화 탄산칼슘을 가열해. 그래갖고 산화칼슘을 얻어. 그러면 산화칼슘 등의 칼슘 화합물에 물과 모래나 철, 알루미늄을 섞어서 시멘트를 만드는 거야. 얘는 물과 반응하여 단단하게 굽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의 제작에 사용됐지. 그리고 유리는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만든다. 투명하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 창 등에 쓰인다. 그리고 옆에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주거 문제, 난방이라든지 요리의 조리 같은 것들이 해결됐지. 옆에 제일 밑에 오른쪽 화석연료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생활은 더 편리해졌다. 화석연료는 연소할 때 많은 열에너지가 발생하므로 가정용 연료, 운송수단의 연료, 우주선의 연료 등으로 이용된다. 이번에 너 베네수엘라 사건 알아? 야,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마두로가 트럼프한테 졸라 개겼다. 개겼다? 트럼프가
너 이 새끼 빨리 항복 안 하면 너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 아니면 이제 전쟁이야 그랬다. 근데 마두로가 안 잡으러 오겠지 그랬는데 얘가 트럼프도 반반이었나 봐 생각이. 이 새끼를 잡아서 죽쳐? 아니면 그대로 놔둬.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마두로라는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마약이야. 마약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마약에 굉장히 많은 걸 갖다 미국에다 퍼센테이지 차지한대.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마두로가 트럼프 춤추는 걸 보고 조롱하듯이 지가 따라했거든. 그거 보고 이제 딱 또 온 거야. 트럼프가 갑자기 야 12월 20, 30일인가 그때 야 저 새끼 잡아. 그래갖고 야 미군이 막 있잖아 정전기 폭탄을 이용해갖고 전기도 끊어버리고 막 특수부대가 막 헬기 타고 와갖고 20m로 초저공 비행을 한 거야. 갖고 이제 얘들의 경호대가 유명한 쿠바 애들인데 경호대인데 걔들이 대통령으로 가가지고 80명 싸그리 죽여버린 거야. 갖고 바로 잡아간 거야. 이게 이 진압작전 한지 2시간 만에 다 잡아. 끝내고 튀어버린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새끼가 뭐냐면 트럼프가 잡아오고 나서 설명을 하는데 5일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얘들은 우리의 오일을 훔쳤대. 야 베네수엘라가 세계 제1위의 산유국이야. 아니 이게 묻혀있어. 석유가 제일 많이 묻혀있어. 3,030억 배럴이나 묻혀있어. 근데 이 새끼들이 졸라 가난한 사람. 왜? 이 석유를 뽑아갖고 정제하는 시설이 안 됐어.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정제 기술을 갖다 하는데 1,000억 달러가 들던데. 이 인프라를 하는데. 이렇게 선뜻 미국 기업들이 나서는 놈들이 없어. 저거 도박인데. 돈만 들어가고 못 찾으면 진짜 거짓말인데. 근데 옛날에 원래는 이제 미국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고 석유 회사들이 이걸 뽑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지그들이 많이 50%를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50%만 얘들한테 준 거야. 베네수엘라한테. 근데 이제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되면서 이걸 국유화 시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애들 다 쫓아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지 석유를 훔쳤다는 거야. 이 새끼는 석유 때문에 간 거야. 그 새끼를 친 거야. 잡아온 거야. 석유 찾자고. 이 잔머리만 좋은 또라이야. 근데 말하자 이제. 그럼 보자. 이제 여기를 봐봐. 화학과 현대과학 기술 사회의 발전 봐봐. 자, 화학이 현대과학 기술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 봐봐. 화학은 반도체, 화학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신소재 등의 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도체가 뭔지 알지? 선생님이 원래 물리학과를 들어갔다? 세연아? 근데 물리학과에서 딱 들어갔는데 IMF가 터진 거야. 졸업할 때. 그래갖고 대학원을 간 거야. 대학원에서 그때는 반도체 공학과가 없었어. 물리학에서 다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대학원에서 반도체를 전공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학과하고 우리 랩하고 교수님이 삼성에서 프로젝트를 따왔어. 1년에 10억짜리, 10년짜리 100억 따왔어. 그러면 산학연이라고 갖고 산업체 연구소 회사가 서로 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내가 니들한테 자재나 그 인건비 다 주고 장비 줄게. 니들이 연구해줘. 그래갖고 연구 결과를 우리가 주면 된단 말이야. 기업체한테. 그래갖고
삼성에서 나한테 등록금 다 대줬어. 그리고 인건비를 줄 건데 120을 줘야 돼. 근데 120을 받는다. 석사 이상이면 120을 받아. 박사는 150을 받아. 근데 120을 다시 교수 병으로 붙여. 그리고 교수가 나한테 20만 원만 준다. 우리 때는 교수의 권력이 엄청났어. 왜? 교수가 논문 통과시키려면 우리는 졸업을 못해. 교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삼성에 가야 돼. 근데 나는 그때 스타트업 기업이 막 유행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스타트업 기업 하기로 했거든. 근데 삼성에서 그런 거야. 야, 이 새끼들아, 야, 너 우리 회사로 안 올 거면 지금까지 모은 거 다 토해내. 내가 등록금은 이해한다. 근데 인건비는 교수가 다 먹었는데, 나는 20만 원만 받았는데, 그래갖고 얼마를 물어내야 되니까 3,000원 물어내. 2년간. 2년 동안에 니한테 준 거. 갖고 돈 없는 데요. 갖고 삼성 갔어. 삼성 반도체 저기 기흥에 종합기술연구원이라는 데 있었어. 한 3년 있었어. 근데 반도체는 잘 알지. 그래서 자 봐봐. 반도체는 야 전기적 성질이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갖고 전류가 잘 흘러. 부도체, 자연체는 자유전자가 없어가지고 전류를 흘러주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근데 반도체는 어떤 조건에 따라 뭐 빛의 세기, 압력 뭐에 따라 조건에 따라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 그러면 흐르면 1, 안 흐르면 0이란 말이야. 컴퓨터 몇 진법 쓰니? 2진법 써. 근데 그러니까 기억 소자를 쓸 수 있는 거야. 그 반도체는 봐라 옆에 나왔지. 전기적 성질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인 물질이다.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전자제품에 이용된다. 그리고 반도체는 규소, 저어머늄이 14중인 등의 원료로 만든다. 주성분인 이산화규소인 모래는 높은 온도를 가열한 뒤 재결정하여 순수 규소 결정을 얻고 이걸 갖다가 원통형으로 만든 다음에 잘라. 갖고 그게 이 동그란 그게 웨이퍼야. 여기에다 전기 회로도를 기판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 기기, 교통수단, 첨단 무기 등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 야, 옛날에는 최초의 컴퓨터가 애니악이었다. 얘는 얼마나 컸는지 아냐? 2층치만 했어. 왜 컸냐면, 근데 기능은 전자계산기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왜 컸냐면, 이제 요새는 이제 다이오드라는 놈이 있어. 불순물 반도체를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있고 두 개를 붙여놓은 거야. 근데 트랜지스터라는 놈이 있어. PNP, NPN이 있어. 근데 얘가 전류나 전압을 증폭하고 스위치 작용을 한단 말이야. 얘가 이 전자기기의 성능 향상이라든지 속도를 빠르게 하는 놈이란 말이야. 근데 트랜지스터가 지금 이만하거든? 거의 엄청 작아. 근데 옛날에는 트랜지스터 대신에 유리 진공관을 갖다가 몇 천 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진공관 때문에 크기가 커진 거야. 근데 트랜지스터가 개발됨으로써 제일 처음에는 이만하면 막 점점 작아져. 트랜지스터도. 그래갖고 컴퓨터가 엄청 작아진 거야. 작아지면서 성능도 향상되고 속도도 향상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삼성은 있잖아. 애플폰이 팔린다. 그러면 얘들은 잘 팔려도 걱정이고 안 팔려도 걱정이야. 왜 그런지 아냐? 삼성은 애플폰이 안 팔리면 자기들이 잘 팔리니까 좋은 거야. 근데 애플폰이 안 팔리면 애플폰의 반도체는 다 삼성이 되는 거야. 한 애플폰 가격의 한 30%, 40%는 삼성이 처먹는 거야. 지금 반도체를 얘기니까. 그러니까 잘 팔려도 좋은 거고 안 팔려도 뭐 삼성이 휴대폰이 많이 나가면 좋은 거지. 그런 거야. 아이러니. 그럼 뭐 보자. 두 번째 화학전지다. 화학전지는 봐라. 자발적 옆에 보면 자발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다.
리튬 이온 전지는 두 전극 사이를 갖다가 리튬 이온이 이동하면서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요새는 또 이제 이 화학 전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된단 말이에요. 왜? 전기 자동차, 자동차의 배터리는 전부 다 화학 전지거든요. 그래갖고 화학 전지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구성하는 물질과 전해질, 전류를 자르게 하는 물질로 되어 있다. 충전이 가능한 리튬 이온 전지는 노트북, 휴대전화 등 휴대가 가능한 전자기기에 사용되었고 전기자동차에 사용된다. 전기자동차는 가솔린이나 경유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자동차보다 환경오염 물질도 발생도 줄일 수 있고 얘가 에너지효율이 엄청나게 좋아. 얘는 전기자동차는 70~80%야. 근데 화석연료 자동차 있지. 휘발유나 경유는 많이 넘어봤자 40%는 넘어. 그리고 화학전지를 이루는 물질과 이들 사이의 반응을 연구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학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요새는 대세가 뭐니? 리튬 이온 전지야. 그러면 리튬도 희토류, 이게 희귀금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새 지금 리튬 이온 얻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쳐.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볼리비아의 유은이 사막이라고 들어봤어? 거기 가면 원래는 옛날에 바다였어. 근데 여기가 육지가 된 거야. 근데 물이 있잖아. 조금 있어. 근데 거기에 리튬이 세계에 매장한 3위야. 근데 우리나라가 걔네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뭐냐? 화면이지, 화면. 옆에 나왔지. 디스플레이는 많이 쓰는 게 LCD,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야. 고체와 액체의 중간인 성질을 갖는 액정 분자를 이용하여 색을 조절하는 거고, LED가 있어. LED는 지금 이런 게 다 LED야. 등이 제일 처음에는 형광등을 썼다. 그 다음 아예 형광등이라 백열전구를 썼어. 그 다음 형광등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 LED로 바뀌었어. 왜? 에너지 효율이 백열전구는 10%밖에 안 돼. 그리고 형광등이 한 20~30%. 근데 LED는 50~60%가 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를 많이 사용하지. LED가 뭐냐? 발광 다이오드야.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라는 뜻이야. 근데 LED 중에 네 휴대폰은 뭘 쓰냐? 휴대폰의 액정 화면은 OLED야. 유기물 발광 다이오드야. 5번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라고 옆에 나왔지. OLED를 쓴단 말이야. OLED는 전기가 통할 때 빛을 내는 유기화합물을 발광 다이오드로 만들어서 색을 표현한다. 그러면 옆에 디스플레이를 보자. 이제 최근 디스플레이로에는 액정 표시 장치인 LCD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가 많이 사용된다. LCD와 OLED를 이용하여 모니터를 얇게 만들 수 있고 OLED를 특수유리나 플라스틱으로 활용해서 모니터를 휘거나 구부릴 수가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더 밝고 선명하며 가벼우며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도 화학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의약품도 봐봐.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백신 등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은 뭐냐? 세연아, 뭐냐? 탄소가 중심 원자야. 여기에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플로린, 염소 등이 결합한 게 탄수화물이야. 대부분 탄수화물로 돼 있어요. 화학품은, 화학약품, 화학제품은. 근데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방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합성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진단키트, 신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나 인공관절 개발 등의 의학산업의 발달에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신소재는 강하면서도 새로 발견된 소재가 신소재야. 근데 강하면서도 가벼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유연성과 전기도가 높은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
그리고 일정 온도에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형상기와 가끔 등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어 스포츠용품, 자동차, 항공, 우주 관련 부품, 전자기기 등에 활용된다. 그리고 터치스크린은 손가락을 대는 것만으로도 기기를 조작할 수 있어 생활 곳곳에 사용된다. 그리고 인공관절이나 인공장기 등에 개발되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화학은 사람의 피부 및 생체 조직과 비슷한 특성을 갖춘 물질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밑에 화학과 지속 가능한 미래인데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화학이 이용된다. 대체 에너지로 뭐가 있냐? 에너지율이 높은 태양전지 소재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기술인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 기술에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화학 반응이 이용된다. 어떤 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섬유, 건축자재 등의 유용한 물질을 만들거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땅속에 저장하는 거. 그러면 숙제는 여기 16페이지까지 들어오면 돼. 좀만 쉬어. 쉬고 이제 22페이지 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 무조건 세연아 질문해. 쉬어 세연아.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 화학식량이 나오지. 화학식량이 나오는데 화학식량은 이제 뭐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화학식량 같은 경우는 물질을 이루는 구성 입자의 그 질량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야. 근데 질량인데 실제 질량이 아니야. 상대적인 질량이야. 왜 그러냐면 자 먼저 화학식을 보자. 이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 화학식은 뭐냐? 지금 자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하는 물질을 갖다가 구성하는 물질을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 구성 물질을 갖다가 뭘로 나타낸 거야? 원소 기호하고 숫자로 나타내는 게 화학식이야. 화학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화학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볼게. 뭐가 있어? 분자식이 있어. 첫 번째. 분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원소 기호하고 숫자로. 실험식이 있어. 실험식은 이 분자식을 약분한 거야. 최소한의 분자식을 최소한의 정수기로 나타낸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구조식이 있어. 물질의 구조를 보여주는 식이야. 세연아, 너 요새 드라마 보는 거 있어? 뭐 봐? 너도 보지? 나는 경도를 기다리고 왔고 판사 이한영을 봐. 선생님 판사 이한영은 이제 판타지 소설에서 한번 읽어가지고 보는 거야. 이제 이게 되는지. 너는 뭐 보는 거 있어? 딱히. 오, 공부만 해? 세연이?
러닝맨? 자, 물질의 구조를 보여주는 식이고, 그 다음 시성식이 있어. 시성식은 작용기를 통해서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야. 작용기가 뭐가 있냐? 이 작용기가 어떤 놈이 붙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져. 그 물질에 OH가 붙으면 하이드록시. 그 다음에 CHO가 붙으면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COOH가 붙으면 카르복시. 알데하이드는 하이드록시기는 OH가 붙으면 알코올이 알코올. 술이야. COOH 카르복실기가 붙으면 산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걸 예를 들어볼 때 아세트산이 있어. 그리고 에탄올이 있어. 그러면 아세트산은 말하면 H3COOH니까 얘는 봐봐요. C2H4O2야. 분자식으로 쓰는. 그리고 얘는 에탄올은 C2H C2H5 CX5야. 이렇게 된다. 근데 얘는 실험식으로 나타내면 CH2O가 되지. 약분하면. 근데 얘는 약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돼.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시성식이야. 시성식을 보면 아세트산은 CH3COOH야. 뭐가 붙었니? 카르복실기가 붙었지. 그리고 얘는 뭐야? C2H5OH. 얘는 에탄올이야. 식용 알코올이야. 얘는 먹어도 돼. 근데 CH3OH가 있단 말이야. 메탄올이 있단 말이야. 공업용 알코올이야. 그거는 조금만 먹어도 군인 거야. 많이 먹으면 죽어. 그러면 시성식을 보자. 구조식을 보자. 그대로 쓰면 돼. 탄소에다가 수소 3개 붙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 탄소 있고 여기에 O가 붙고 여기에 OH가 붙었어. 그대로지. 얘하고. 그리고 얘도 C가 2개 있고 H가 5개 있고 OH가 붙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화학식이야. 근데 이 화학식을 질량으로 나타내는 게 화학식이 아니야. 화학식량 봐라. 화학식량 속에 큰 집합 속에 부분 집합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입니다. 첫 번째 원자량이다. 원자는 눈에도 안 보여. 선생님 원자는 봤지? 너는 못 봐. 못 봤을 거야. 왜냐면 원자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야. 10분의 1을 갖다 10번 곱해야 돼. 그러니까 광합혁명으로는 못 봐. 전자혁명으로 봐. 전자혁명이 뭐 있냐? 얘는 광합혁명은 소스를 빛을 이용한 거야. 10의 한 6승까지밖에 못 봐. 근데 이제 전자혁명은 10의 9승, 10의 10승까지 봐. 원자라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셈이 있고 템이 있어. 셈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야. 그리고 얘가 전자선을 싸가지고 스캔해버리는 거야. 갖고 볼 수 있어. 근데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템은 터널링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야. 이렇게 셈이 주사 전자협력이면 템은 투과 전자협력이야. 실을 얇게 만들어. 갖고 전자를 통과시켜. 갖고 실을
읽어버리는 건데 A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원자라니까 볼 수 있어. 선생님이 연구실에는 셈도 있고 템도 있고 XRD라는 장치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애들이 막 사진 찍어달라고 막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유 귀찮아 이 새끼들아. 우리도 바쁜데 선생님 랩 잘 했으니까 그래갖고 근데 어떤 놈이 술 사준다고 그래 저녁에. 그래 내일까지 찍어 놓을게. 내일 와. 그러고 어떤 놈이 또 뒤를 해. 야 미팅 시켜줄게. 알았어. 이따가 내가 전화할게. 찍어놓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 술도 많이 얻어먹고 미팅도 많이 했어. 나한테 효자였어. 근데 실제로 원자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질량을 재기가 너무 힘들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질량이 아니에요. 뭐다? 상대적인 질량이야.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 그러다 보면 A에 대한 B니까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그리고 A에 대한 B니까 단위도 없어. 이해됐어?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다겠지. 그 기준이 누구야? 탄소야, 탄소. 탄소가 원자량을 12로 해. 얘가 기준이야. 탄소가 기준이야. 자. 근데 왜 원자량을 쓰냐? 수소의 질량이 얼마냐면 실제 질량이 수소의 실제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 몇 승이야? 4승이야? 24 그렇지 24승이라고. 너무 적지. 너무 적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야 수소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야 하다 보면 쓰다 보면 불편해. 화학에서 좀 편리하려고 실제 질량이 아닌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을 쓰는 거야. 편하려고. 라고 기준이 누구라고? 탄소라고. 그러면 탄소의 원자량 1개에다가 수소의 원자량 12개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수소는 원자량이 1인 거야. 근데 산소의 질량 원자량 3개하고 탄소의 원자량 4개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12 곱하기 4는 3 곱하기 5지. 그러면 5가 16이 되는 거야. 하고 그리고 질소가 14야.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났어? 뭐야? 원자량은 거의 질량수하거든요. 질량수를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지? 세연이가 공부를 안 했구나. 1학년 때 들어봤어야 되는데. 봐봐, 세연아. 이게 있어. 자, 우리가 원소를 표시할 때 이거 배웠어? 세연아? A분의 B로 표시하잖아. A분의 B가 뭐냐면 이게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다는 거야. 이런 걸 갖다 확실히 해줘.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쳐줘. 잘 안 가르쳐줘. 좋은 선생님만 가르쳐줘. 응? 네 1학년 때 이미 배웠어야 돼. 뭐냐면 빅뱅 이론에서 배웠어야 돼. 이미. 왜 그러냐면 봐봐. 모즐이라는 사람이 주기율표 만들 때 나온 사람 있지. 현대의 주기율표의 초안을 만든 사람이 모즐리야. 모즐리가 모든 원소에 X레이를 찍어버린다. X선을 찍어버린다. 그래갖고 양성자수 있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양성자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겼어. 그러면 이게 원자번호. 양성자수. 그러면 양성자수는 원자 중성돼야 돼. 플러스 3개 있지. 그럼 마이너스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그래야지 중성이 돼. 그럼 전자수하고 같다. 이해됐어? 근데
세연아, 봐봐. B가 뭐냐면 질량수야. 근데 원자를 쪼개보면 원자핵과 전자, 또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돼 있어. 근데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의 질량이 1836배나 오고 중성자는 한 수를 더 떠. 1835배. 그러면 이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은 움직여 못 움직여. 뚱뚱해서가 아니라 무거워서 못 움직여. 그래갖고 센터에 박혀 있어. 그리고 가벼운 전자만이 이동 가능해. 그래갖고 모든 전기적 현상은 전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아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일정 궤도가 있어. 근데 질량수는 누가 다 갖고 있다? 원자핵이 다 갖고 있다. 원자핵이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는데 세연아, 그럼 선생님 질량수를 어떻게 해요? 봐봐. 질량수를 어떻게 정해요? 그러면 자, 리튬이 원자번호 3번이에요. 세연아, 그러면 원자번호 3번이고 양성자수 3개고 전자수 3개야. 그러면 원자번호가 홀수이면 질량수는 어떻게 하냐? 2m 플러스 1이야.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2 곱하기 3은 6이지. 플러스 1하면 7이 되는 거야. 무조건 홀수면, 원자번호가 홀수면 질량수는 2m 플러스 1이야. 그래갖고 7인데 여기서 7은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의 합이지. 그러면 양성자수 3개니까 중성자수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른 거야. 그 다음 산소는 봐. 원자번호 8번이야. 8번이면 8은 원자번호 8번이고 양성자수 8개고 전자수 8개. 그러면 선생님 짝수면 원자번호가 짝수면 질량수는 어떻게 2n을 하면 돼. 그러면 1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6은 8 플러스 8. 그 중성자 8개. 거의 대부분 이걸 따라. 근데 어긋난 대점할 경우는 있어. 뭐가 있어? 원래 수소는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야. 그 다음 질소가 7, 15가 돼야 되는데 14야. 이거 빼고는 거의 다 이걸 따른다. 찍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어? 저거 안 이해됐어? 이해됐어. 모르는 거 말해, 바로. 그 다음 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나오잖아. 여기. 원자량을 봐라.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원자량을 10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이야. 그러면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해. 그 기준이 누구다? 탄소가 12인 거야, 원자량이. 그리고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 그러면 탄소 원자 1개하고 수소 원자의 12개하고 같아요. 그러면 12는 1 곱하기 10이지. 따라서 수소의 원자량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 원자의 실제 질량은 매우 작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원자량으로 사용하는 게 편리해. 화학을 편리하려고 실제 질량이 아니 원자량으로 쓰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봐봐. 그러면 원자량을 어떻게 정할까? 봐라. 들어는 만나서나 동위원소를 들어봤어? 동위원소 들어봤지? 동위원소는 뭐냐?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가 다 있어. 뭐?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르다. 이걸 동위원소라고 해요. 동위원소라고. 즉 원자 번호 같다. 하나 어떻게 된다? 얘는 양성자수가 같다.
전자수가 같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얘들은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근데 뭐가 틀려? 질량수가 틀려. 질량수는 뭐 플러스 뭐냐?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지. 양성자수는 같아. 근데 뭐가 틀리다는 거야? 중성자수가 틀려. 즉 질량수가 틀려가지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데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선생님은 하고 난 지 한 25년 넘었어. 갖고 물화생지 1, 2 있잖아. 다 해. 제일 처음에는 뭐 물리나 화학을 원래부터 잘했거든. 근데 지구하고 생물은 그랬는데 생물이 제일 공부를 많이 했어. 갖고 생물하고 지구하고도 다 해. 논문 봐. 잡아라. 그러면 동위원소에가 뭐가 있냐? 봐. 대표적인 게 수소가 있어. 이중수소, 삼중수소가 있어. 봐. 전부 다 세어나. 원자번호 1번 양성자수가 같아. 전부 다 수소는 수소야. 근데 뭐가 틀려? 세어나. 질량수가 다르지. 얘는 1 플러스 0이야. 얘는 1 플러스 2야. 얘는 1 플러스 2야. 중성자수가 다르네. 얘를 수소, 얘를 이중수소, 얘를 삼중수소라는 거야. 그리고 헬륨도 2에 3이 있고 헬륨도 2에 4가 있는 거야. 뭐냐면 2는 뭐냐? 원자번호 1번이에요. 양성자는 양성자. 양성자수가 같으니까 헬륨은 헬륨이야. 근데 뭐가 틀려? 그렇지. 질량수가 틀리지. 2 플러스 2야. 2 플러스 2야. 중성자수가 다르잖아. 근데 대부분 주원소가 있어.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얘가 99.9%야. 얘가 거의 99%야. 주원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자량은 이 동위원소를 고려해 주는 거야. 평균 원자량. 봐라.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데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데 평균 원자량은 뭐냐?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에 뭘 고려해야 돼? 존재비율을 고려해야 돼. 존재비율을 고려하는 거야. 그 말아. 아까 시간에 뭐라 했어? 대부분의 원소는 주원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평균 원자량이 얼마 나오냐면 수소 같은 경우 1.001 뭐 이 정도 나와. 너무 작잖아. 0.001 1은 떨어버려.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원자량하고 질량수하고 거의 같다는 거야. 이해됐어? 다 옆에 여기 봐봐. 책에 옆에 가운데 옆에 평균 원자량 나왔지. 같은 원소라도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주기율표에서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 원자량은 뭐라? 탄소도 동위원소가 6에 12가 있고 6에 13이 있어. 근데 존재 비율이 6에 12가 98.93%고 13이 1.07%야. 계산해 봤더니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 봤더니 100분의 12 곱하기 98.93% 플러스 13.003 곱하기 1.07 했더니 12.01이 나왔어. 그러면
질량수가 10이지. 근데 0.01은 떨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의 원자량과 질량수가 거의 같아. 근데 하나만 예외야. 예외가 있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원소는 원자량과 질량수가 어떻다? 같다. 근데 누구만 염소만 틀리다. 염소는 봐라. 염소는 17에 35가 있고 동위원소 17에 37이 있어. 근데 비율이 전체 비율이 심상치가 않아. 75%, 25%. 지금까지 1% 내외였지. 동위원소가 나머지 동위원소가 주원소가 거의 99%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심상치 않아. 25%는 무시를 못해. 세연아. 그러면 평균 원자량 보여볼게. 선생님이 평균 원자량 보여볼게.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100분의 35 곱하기 75 플러스 37 곱하기 25 했더니 35.5가 나오는 거야. 0.5는 너무 커. 못 떨고. 그러다 보니까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은 35가 아니라 뭐가 된다? 35.5가 된다. 5가 되는 거야. 내가 금방 마스크 어디다 놨지? 시원하네. 마스크를 썼는데? 어디다 놨나? 바보 아니야. 이거는 못 들고 온 거야. 이해했지? 얘만 얘야. 근데, 야, 그러면, 봐라. Cl2. 염소 분자를 만드는데, 분자량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 35 플러스 35. 70이 될 수도 있고, 35하고 37의 조합이 되어서 72가 될 수도 있어. 37, 37이 모여가지고 74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것들의 비율을 보려다. 비율을 보려다. 그러면 얘는 몇 대 몇이니? 3대 1이지.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3이고 얘가 4분의 1이지. 이해됐지? 봐라. 그러면 생각나. 모르면 말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야, 염소 35하고 염소 37이 조합되어가지고 제곱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CL35 곱하기 CL35의 조합이 생기고 2 곱하기 CL35하고 CL37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CL37과 아니 37과 또 CL37의 조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얘의 비율은 얼마나 있어요? 35는 4분의 3이라 했지.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그거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야. 그리고 얘는 4분의 1 곱하기 비율이 4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전체에서 16분의 1이야. CL2, 35로 된 분자는 CL2를 만드는데 그리고 얘는 35하고 37의 조합은 얼마야? 16분의 6이야. 얘는 16분의 6. 자연계의 전자량 비율이 얘가 16분의 9야. 얘가 이 분자가 16분의 6이야. 그리고 이 분자가 16분의 1이야. 합이 1이잖아. 딱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원자량에 대한 건 싸그리 다릅니다. 하나가 말로 다른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두 번째. 자,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다 전부 다 질량수와 같다. 근데 누구만 틀려? 염수만 틀리지. 그러니까 이게 평균 원자량하고 뭐하고 같다?
질량수와 같다는 게요. 거의 같다는 거예요. 왜? 에웨이가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이제 분자량이 있어. 이제 세연아, 분자량도 실제 질량이다 아니다. 아니야. 실제 질량 아닙니다. 얘도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분자량은 뭐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량이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분자량도 상대적인 질량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분자량이가 봐봐. 뭐 있어? 여기에 O2가 나왔어. O2는 야 16 곱하기 2야. 32야. 이해됐어? 그 다음 H2야.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16이야. 아니 16 곱하기 1이야. 그러면 분자량은 18이지. 이해됐지?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CO2가 있어. CO2는 12 곱하기 1 플러스 16 곱하기 2니까 44야. 이해됐어? 이처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 화학식량이 나왔는데, 야, 통합과학 때 뭘 배웠어? 화학결합에는 공유결합, 분자결합, 이온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이 있어. 금속은 원소기호로만 나타내는데, 그리고 야, 공유결합은 분자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분자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온결합은 분자로 못 나타내. 그러다 보니까 이온결합은 뭘로 나타낸다? 화학식량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어? 찍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다. 좀만 참아. 세연아. 그래도 오늘 배운 거 이해돼? 안 돼? 이게 여기는 진짜 뭘 들어가면 진짜 어려거든. 이게 잘 봐야 돼. 이게 뭐냐면 여기는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 개념을 확실히 못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돼. 이 삼박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풀이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면 방법이 생겨. 그러니까 세연아, 모르는 거 있으면 첫 번째가 개념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화학식량은 이온결합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질량이야. 그러면 화학식량은 뭐냐? 이거야. 분자량으로 못 나타내는 이온결합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거야.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구성하는 분자량의 합이야. 분자량의 합이야. 이해됐지?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NaCl이 있어. 이온결합이잖아. 근데 얘는 NA하고 CL이, Na 플러스하고 CL이 번갈아 가면서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붙어 있어. 근데 얘들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 NA하고 CL이 1대1로 결합하지. 그러다 보니까 얘의 원자량 화학식량은 원자량 합 23 플러스 35.5가 된다. 그래서 얘의 화학식량은 58.5가 되는 거야. 이온결합은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을 합으로 된 합인데, 이해됐어? 이 화학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 포함되어 있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보자. 뭘 보냐? 몰을 보자. 몰이란 건 뭐냐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건데, 몰은 뭐냐면
세연이가 과일가게 갔어. 아저씨한테 수박 한 덩이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예 고맙습니다 가져가세요. 그지? 참외 5개 주세요. 아저씨가 고맙습니다 가져가세요. 근데 세연이가 갖고 건방지게 아저씨한테 아저씨 방울토마토 2개만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아저씨가 나가 그러지. 야 작은 단위는 일상생활에도 개수로 안 팔아. 뭐야? 묶음 단위로 팔아. 한 바구리나 1kg, 2kg로 포장해 팔아. 쌀집 갔어 선생님이. 아저씨한테 쌀 45,364개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럼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면 재수없다 가라. 그런데 아저씨가 나쁜 아저씨면 응 그래 세서 가져가. 못되지. 작은 단위는 뭐가 필요한 거야? 묶음 단위가 필요한 거야. 쌀도 팔 때 한 대 1kg, 2kg, 5kg, 10kg로 판단 말이야. 근데 화학에서 쓰는 입자들은 눈에도 안 보이는 원자니, 분자니, 이온이란 말이야. 그러면 화학에서 너무 작은 단위를 쓰기 때문에 화학에서 쓰는 묶음 단위가 필요한 거야. 그게 뭐인 거야? 몰인 거야. 화학에서 쓰는 묶음 단위가 뭐라고? 몰이야, 몰. 다음 시간에 그걸 배울 거야. 오늘 여기까지. 딱 좋지? 이거 배운 거 이해했어, 안 했어? 세연아, 확실히 말해야 돼. 뭐든지. 그리고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 오늘 아까쯤에 풀면서 질문할 거 있었어? 근데 화학은 많을 거야. 화학은 많을 거야. 질문해. 다음 시간에. 이게 뭐냐면, 네가 문제 풀어갖고 우리 화학 수업 하기 시작하자마자 질문해.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풀어줄 거야. 그리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내가 필요한 문제 있잖아. 그걸 풀어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늘은 만족해? 세연이가 열심히 들으니까 좋네. 세연아 문제 풀어와. 숙제해야 돼. 안 해오면 거기서라도 해.